이제 우리 뭐 문제 풀던 거 그만하시고 남은 거는 뒤에는 집에 가서 한번 풀어보시고 다 됐으니까 책점을 보시죠. 질문 있으시면 다음에 중간중간 해주시도록 하고요. 오늘 92페이지에 있는 단어 평가 문제부터 그냥 짧게 한번 풀어보고 넘어갈게요. 풀어오셨나요? 네. 자, 일단 볼게요. 1번 A, B, C, D 중 기권 공기의 대부분이 모여있고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의 기호등인데요. 한번 정리한다고 생각하시고 같이 한번 볼게요. 자, A는 이제 대류층이 되겠고, B는 성층권, C는 중간권, D는 열권이죠. 대류가 일어난 층은 A, C가 되겠고요. 그리고 안정한 층은 B, D가 되겠죠. 대류가 일어난 층 A하고 C에서 차이는요. A 같은 경우는 대류권에서는 대류도 일어나지만 기상현상도 일어나요. 왜냐하면 수증기가 있기 때문에. C에서는 수증기가 없죠. 이제 태양에 가까워지다 보니까 수증기가 이제 다 날아가기도 하고요. 기본적으로 공기가 밀도가 희박하기 때문에 수증기가 없죠. 그러니까 C에서는 기상현상은 없어요. 그래서 A에서는 대류현상은 있고 눈, 비가 내리는 기상현상도 있었다. 이렇게 있었고요. B 같은 경우는 성층권이고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비행기의 항로로 이용된다고 말씀드렸었고, 오존층이 있어서 기온이 올라간다고 그랬죠. 오존층이 있어서 그리고 자외선을 막아줘요. C 같은 경우는요, 이제 대류층이고 중간권 계면에서 가장 낮은 온도를 나타내고요. 그 다음에 유성이 관측되기도 한다. 이런 것도 있었죠. D 같은 경우는 이제 오로라가 관측되고 열권이고요. 매우 안정한 층이기 때문에 인공위성 궤도로 사용된다고 했죠. 자, 1번에 기상현상이 나타나는 층 돼 있는데요. A고 대류권이 되겠죠. 1번에 1번 되겠고요. 어렵지 않고 2번에 이해란 설명을 옳은 것은 돼 있는데요. 오존층이 존재하는 거는 B니까 B고요. B층에서는 대류가 일어난다 그랬는데 A와 C층에서 대류가 일어나고요. C층은 주로 장거리 비행기의 항로를 했는데 B층이고요. 답은 4번이고 D층에서는 오로라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렇죠? 자, 3번은요. B층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높아지는 까닭은 오존층에서 자외선을 흡수하기 때문이죠. 지표면에서 이제 지표면에서 반사된 에너지가 이제 H층 같은 경우는 점점점 높이 올라갈수록 반사된 에너지가 닿지 않으니까 기온이 낮아지다가 B층 선층권에서 오존층에서 이제 에너지를 흡수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높아진다고 했죠. 이번에 3번에 2번이고요. 4번은 복사 에너지와 복사 평형에 대한 설명이고요. 답은 3번인데 모든 물체는 복사 에너지를 방출하죠. 자신의 온도만큼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요. 여러분들은 37도씨만큼의 복사 에너지를 방출해서 예를 들면은 뭐 적외선 카메라, 열화상 카메라 같은 걸로 보시면 이제 열이 나는 사람들은 37도보다 높아지면 빨갛게 보이잖아요. 그런 것들 챙겨주세요. 뒤에는요, 지구는 무슨 태양 복사 에너지를 끊임없이 흡수하기 때문에 평균 기온이 계속 상승한다 되어 있는데요. 흡수하다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졌을 때 이제 일정한 온도가 나타나게 되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흡수하면서 방출을 하고 있는데 흡수량이 많아지면 온도가 높아지고 방출량이 많아지면 온도가 낮아질 텐데 계속해서 흡수량이 많아지면 올라가다가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질 때 이제 평균 기온이 일정하게 유지된다는 거죠. 이건 틀렸고요. 지구는 달에 비해서 높은 온도에서 복사 평형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그 대기가 있기 때문에 대기에서 태양에서 흡수한 에너지 중에 일부를 지표가 반사했다가 다시 재흡수하죠. 그래서 온실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복사 평형이 이루어지고 온실 효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평균 온도가 일정하게 15도씨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거죠. 4번에 3번이고요. 5번에 A는 기온이 높아지는 구간이고 B는 이제 흡수량과 방출량이 같아서 온도가 일정한 구간이 나타났죠. 그래서 복사 평형 구간이라고 답은 4번이죠. 에너지량과 방출하는 에너지량과 흡수하는 에너지는 같기 때문이다. 6번은요. 답은 3번이고 지구에서 우주로 방출되는 지구 복사 에너지량은 70%다 되어 있는데요. 100 중에 30%가 대기에서 반소되고 지구에서 이제 흡수되는 것들이 지표면 흡수가 50, 그리고 대기에서 흡수되는 게 20이었죠. 합쳐서 70이 지구가 흡수하는 거고요. 이 흡수된 만큼 다시 방출을 하죠. 그래서 6번에 3번이 되겠죠. 숫자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100 중에서 30은 반사되고 70이 흡수되는데 70 중에 50은 지표가, 20이 대기가 흡수한다. 7번은요. 이산화탄소 방출량만큼 기온이 상승하고 있다는 거고 온실 효과가 강화돼서 지구 온난화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죠. 다음 4번이요. 이 기간 동안 온실 효과는 강화된 거고요. 온실 기체 3가지 말씀드리면 수증기, 이산화탄소, 메테인가스 3개. 그 중에서도 이산화탄소가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다. 8번은요. ABC 공기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도 있는데요.
A는 이제 포화 수증기랑 곡선했으니까 포화되었다. B, C는 불포화되었다라고 할 수 있고요. 곡선에 가까워질수록 이제 상대 습도가 높아진다고 할 수 있겠죠. 자, A 공기의 포화 수증기량이 가장 적다하겠는데요. A는 포화 수증기량이 7.6, B는 이제 이거는 수직으로 올리시면 되죠. B는 20, C는 27이에요. 그러니까 1번 맞겠죠. B 공기는 불포화 상태고요. C 공기의 상대 습도가 곡선에서 가장 머니까 가장 낮다고 할 수 있고요. C의 이제 상대 습도를 구하는 공식은 27.1. C의 원래 가지고 있어야 되는 27.1이라는 포화 수증기량 분의 현재 수준이랑 7.6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상대 습도 구하는 거 잘 기억해 두시고요. 이슬점을 비교하면 되는데요. 이슬점 같은 경우는요. 현재 수증기량이 높으면 높을수록 이슬점이 높아요. 그래서 B는 이제 왼쪽으로 수평으로 이동했을 때 포화 수증기량이 닿는 부분이잖아요. A 같은 경우는 7.6이고요. 7.6일 때 10도씨가 되겠고요. B 같은 경우는 이제 14.7이고 이슬점은 20도씨예요. C 같은 경우는 이제 A와 같겠죠. 7.6이니까 10도씨가 되겠죠. 그래서 B가 가장 높고 A와 C는 같다. 그래서 이슬점이라는 건요. 현재 수증기량이 높을수록 높다. 이슬점도 높아진다는 거 다시 말씀드릴게요. 5번 같은 경우는 B 공기 3kg. 우리가 포화 수증기량을 수증기에서 이렇게 단위가 있을 때는요. 3kg면 곱하기 3을 항상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도씨로 냉각시켰어요. B 공기 같은 경우는 현재 14.7인데 얘가 10도씨로 냉각시키면은 이제 7.6이잖아요. 14.7 빼기 7.6 하신 다음에 그럼 7.1이죠. 곱하기 3을 해줘야겠지. 그래서 응결되는 수증기는 7.1이 아니라 21.3이다. 네, 이렇게 바뀌어져야겠다. 7321. 그래서 8번에 5번이고요. 9번 같은 경우는 C 공기 500g. 이제 500g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단위가 항상 1kg 기준이니까 500g에 절반을 나눠줘야겠죠. 2분의 1로 나눠줘야 된다는 거. C 공기 같은 경우는요. 포화시키려면 수증기 몇 g을 더 공급해야 된다 그랬는데요. 지금 7.6이고 포화시키려면 27.1이니까요. 원래는 19.5만큼이 필요하겠죠. 근데 이제 500g이라고 했으니까 19.5 나누기 2에서 9.75가 되죠. 9번은 3번이에요. 잘 기억해 두시고요. 10번의 비공기의 상대 습도는 포화 수증기량 곡선에서의 20분의 그리고 현재 14.7이죠. 20분의 14.7 곱하기 100이니까 약 5를 곱해서 74.5. 10번에 5번 되겠고요. 11번에 10.6g의 수증기를 포함한 25도씨의 공기라고 그랬고요. 1kg은 10도씨로 냉각시켰는데요. 현재 10.6이고 10도씨 같은 경우는 7.6이잖아요. 그래서 10.6 빼기 7.6 해서 3.0g 되겠지. 1kg. 11번에 1번이고요. 그래서 이런 계산 문제 잘 유의해서 풀도록 하시고요. 12번 30도씨인 공기 2kg이니까 2에다가 동그라미 쳐놔야겠죠. 항상 곱하기 2를 해야 된다는 거고 21.2g의 수증기가 들어있고요. 21.2g에서의 이슬점을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21.2에서의 이슬점은 2kg네요. 그러면은 21.2 나누기 2를 하시면 되고 10.6 정도 되죠. 10.6에서의 기온은 이제 15도씨죠. 그래서 12번에 1번 아닌 2번인 거죠. 이슬점은 가가 되겠고요. 이슬점은 15가 되겠고요. 15도씨. 그 다음에 상대 습도는요. 현재 30도씨니까 30도씨에서의 포화 수증기량은 27이잖아요. 27분의 아까 전에 10.6이었죠. 27분의 10.6 곱하기 100 하면 되겠죠. 그래서 약 30 몇 프로가 나오겠죠. 그래서 1번이죠. 12번에 1번 35% 되겠고요. 13번은 기억과 니은에서 가장 먼저 볼 거는요. 오후 시간을 보면 되겠죠. 12시 정도로 오후 12시에서 한 15시 사이에 가장 높은 걸 먼저 찾으세요. 그게 기온이에요. 니은 기온이 되겠고요. 반대되는 게 상대습도 기억이 되겠죠. 답은 4번이고요. 맑은 날 기온과 상대습도의 변화는 대체로 반대로 나타나고요. 가장 낮은 것은 이슬점이었죠. 자, 14번에 구름이 만들어진 과정이요. 어떤 부분에 가열이 일어났어? 아니면 무슨 어떤 지형적인 조건으로 상승을 해. 공기가 상승을 해. 그러면은 공기가 팽창해. 공기가 팽창하면 내부 기압이 낮아지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이슬점에 도달하면서 물방울이 만들어지고 이걸 응결이라고 하죠. 물방울이 응결되면서 구름이 형성되죠. 자, 공기 덩어리 상승, 단열 팽창, 공기 덩어리 기온 하강, 이슬점 도달, 수증기 응결, 구름 생성되겠죠. 15번은요. 가와 나에서 온도를 먼저 보시면 돼요. 네, 왼쪽 같은 경우는 영하 기온이 나타나잖아요. 그럼 빙정설이 되겠고요. 중위권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나 같은 경우는요 0도씨 항상 영상 혹은 뭐 0도씨가 최저 기온이니까 요거는 병합설이 되겠죠. 가 같은 빙정설은 얼음에다가 수증기가 달라붙는 거고요.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물방울이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보통 이제 저위도나 적도 지방 아니면 우리나라로 치면 한여름 뭐 오늘 같은 날씨가 되겠죠. 이해나 설명 옳지 않은 가운데 있는데요. 답은 4번이고요. 나에서는 차가운 비가 아니라 따뜻한 비, 그리고 가는 차가운 비가 되겠죠. 16번에 이제 우리 기압에 대한 내용이고요. 76cm 수은 기둥을 우리가 1기압이라고 하는데 지금 79cm잖아요. 그럼 주변에서 더 눌러졌다는 소리고 주변에서 더 눌렀다는 건 기압이 더 커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물기둥의 높이와 기압은 비례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답은 5번이고요. 시험관에 굵기가 가는 것으로 실험한 수은 기둥의 높이가 높아진다 그랬는데요. 네, 굵기와 기울기는 상관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16번에 5번이고요. 17번에 기압과 바람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은 것 되어 있는데요. 답은 3번인데 1번부터 보시면 지표에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압이 낮아진다. 공기가 희박해진다. 그죠? 왜냐하면 공기가 희박해지는 이유는 중력이 약해지기 때문이기도 하고요. 2번 1기압은 수은기둥 76cm 압력과 같다. 3번은요. 바람은 기압의 높은 곳에 낮은 곳을 보죠. 3번 틀렸고 4번은 기압차가 클수록 풍속도 빨라지죠. 기압차가 크다는 거는 고기압과 저기압의 차이가 크다는 거고 그만큼 고기압에서는 공기가 더 많고 저기압은 공기가 적은 거잖아요. 많은 쪽에서 적은 쪽으로 흐르는 거니까 기압차가 클수록 더 많이 더 빨리 흐르겠죠. 5번은요. 지표면이 가열되면 공기가 상승한다 그랬죠. 17번에 3번이고요. 18번은요. 이제 비열차 때문에 생기는 해류풍이고요. 바다에서 육지로 보니까 낮이겠죠. 낮에 해풍이 불고 있다. 기억 맞고요. 이 지표면의 기압은 그 육지가 바다보다 높은 게 아니라 바다가 높으니까 바다에서 육지 쪽으로 바람이 부는 거죠. 그리고 육지가 지금 상승 조건이 나타나는 이유는 비열이 작기 때문에 낮에 빨리 가열돼서 육지는 저기압, 고기압, 바다는 반대로 고기압이 형성되는 거죠. 지금 육지가 바다보다 기온이 더 높다 그랬는데요. 육지가 더 빨리 가열되죠. 그 이유는 비열이 작아서. 육지와 바다의 열 용량 차이로 부는 바람은 비열 차이라는 거죠. 18번에 5번이고요. 19번에 가 같은 경우는 B에서 A로 바람이 불고 있죠. 예, 여름에 남동 계절풍이 되겠고요. 나 같은 경우는 대륙에서 해안 쪽을 불죠. 북서 계절풍이고 겨울이죠. 답은 19번에 2번이고요. 20번은요. A는 시베리아 기단, B는 양쯔강 기단, C는 오호츠크 기단, D는 북태평양 기단이 되겠고요. 순서대로 A는 겨울, B는 봄, 그다음 C는 초여름, D는 한여름, 그다음에 B는 다시 가을, 그다음에 다시 겨울 A가 되겠죠. A, B, C, D, B, A 이런 순서로 간다. A는 봄, 가을, 네, 겨울이 되겠고요. B는 양쯔강 기단이고 봄, 가을이니까 틀렸고 C는 오호츠크 기단이고요. 초여름이고 다습해요. 저온하고 다습한 특징이 있고 그래서 초여름에 조금 약간 저온 현상이 나타난다고 했었죠. 답은 4번이고요. D는 북태평양 기단이고 여름에 주로 영향을 주고요. 고온 다습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맞죠? D는 북쪽의 따뜻한 기단과 만나 북쪽의 차가운 기단과 만나 정체 전선을 형성해서 이제 장마가 되겠죠. 그래서 20번에 4번이고요. 21번은 이제 따뜻한 공기가 오는 거니까 온난 전선이 되고요. 나는 찬 공기가 이제 파고드는 거니까 한랭 전선이 되고요. 온난 전선의 특징은 완만한 경사, 그다음에 온난 전선이 지났을 때 이제 기온이 올라간다는 거랑 그다음에 전선 앞쪽에 이제 넓은 범위에서 이슬비가 되는 거였죠. 그리고 한랭 전선 같은 경우는요 경사가 급하기 때문에 좁은 범위에 소나기가 내린다고 했고 층은요 구름이 발달하는 거죠. 그리고 한랭 전선이 지나면요 기온이 내려간다. 이런 것들 정리했었죠. 21번은 답은 2번이고요. 가에서는 지속적인 비, 나에서는 소나기. 네. 22번의 답은 1번이죠. 23번은요. 가 같은 경우는 고기압 조건이 되겠고 나는 이제 상승 기류니까 저기압이죠. 고기압 조건에서 바람이 불어나가요. 위에서부터 밑으로 내려오니까 이제 밑에 있는 공기는 빠져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불어나간다. 어디로? 네.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간다. 그죠? 시계 방향으로 불어나가고 나 같은 경우는 저기압에서는 반시계 방향으로 불어 들어온다. 답은 3번이고요. 가에서는 공기가 하강해서 구름이 잘 생성된다 그랬는데요. 구름이 잘 생성되는 조건은 상승 기류가 되겠죠. 저기압 조건은 상승 기류. 23번은 3번이에요. 24번은 온대 저기압, 중위권 지역에서 나타나는 온대 저기압이 되겠고요. 주로 봄, 가을에, 특히 봄에 많이 나타나겠죠. 봄에 나타나고요. 지금 오른쪽에 있는 온난 전선과 왼쪽에 있는 한랭 전선이 같이 있는 거 볼 수 있고요. 이 중심에는 이제 저기압인 거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온난 전선이 지나갈 거다. B 같은 경우는 온난 전선이 지났다. A는 한랭 전선이 지났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래서 A는 한랭 전선이 지났으니까 지금 기온이 내려가고요. 한랭 전선 뒷면이니까 소나기가 내리고 있어요. B 같은 경우는 날씨가 맑고 따뜻해요. 온난 전선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C 같은 경우는요.
온난 전선이 지날 앞쪽이니까 지금 지속적인 이슬비가 내리고 있고요. 천천히 많이 이제 많이 아니죠. 조금씩 넓은 범위에서 이슬비가 내리고 있고요. 지금은 기온이 낮지만 앞으로는 높아질 예정이에요. 그리고 바람 같은 경우는요. A는 북서풍, B는 이제 남서풍,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남동풍이었죠. 그래서 반시계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한번 기억해 보자. 그렇죠? 답은 4번이고요. B 지역은 한랭 전선이 통과한 후 아니면 온난 전선이 통과한 후 이제 앞으로 한랭 전선이 통과하고 그 다음에 북서풍이 불겠죠. 답은 남서풍이 아니라 북서풍으로 붙이시면 돼요. 25번은요. 이제 저기압이 많이 보이죠. 그다음에 이런 것들은 이제 뭐 그런데 해양에 고기압이 있으니까 여름이 되겠죠. 네, 여름이고요. 여름 같은 경우는 이제 북태평양이라니까 25번에 3번 되겠네요. 네, 이렇게 이제 제가 빠르게 좀 마무리를 했었고요. 혹시 질문 없으시면 특히 이제 2단원 같은 경우는 수증기가 좀 많이 어려워요. 수증기 어렵고 구름이 생성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수행 같은 데도 많이 나오니까 참고해 주시고 2단원에서 수행에서 2단원 되게 많이 다뤄지는 부분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고 잘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오늘은 3단원 이제 들어갈 거고요. 운동과 에너지 들어갈 건데 여기는 이제 이론 자체는 그렇게 막 복잡하거나 어렵진 않고 간결한데 뒤에 문제들이 계산 문제들이 나오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내용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잘 한번 참고해 보세요. 자, 일단은 운동에 대해서 보시면요. 운동이라는 건요. 시간에 따라서 물체의 위치가 변하는 현상도 있죠. 그래서 운동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과학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일정한 빠르기로 이제 이동을 하는 걸 말하는 거고요. 그래서 A와 B 이제 두 그림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다중 삼각 사진이라고 해가지고 사진도 이렇게 물체가 움직이는 걸 딱딱딱 찍는 거예요. 뭐 몇 초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0.1초 간격으로 어떤 물체가 지나가는 걸 찍은 거고요. A하고 B를 비교했을 때 A는 간격이 되게 좁고 B는 간격이 되게 넓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0.1초당 A는 이렇게 딱딱딱딱딱딱 이렇게 찍힌 거고요. B는 0.1초에 딱딱딱 찍힌 거예요. 그러니까 B가 더 멀리 갔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간격이 길수록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이동했다라고 할 수 있고요. 단위 시간 동안 멀리 이동할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표현을 쓰죠. 그래서 밑에 이제 속력을 볼 건데요. 일정한 시간 동안 물체가 이동한 거리 여기다 밑줄에 놓으시고 보통은 이제 우리 중학교 수학에서 먼저 수학을 할 때 속력을 다루잖아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라는 걸 한번 다루잖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가 되겠고요. 시간은 우리가 이제 초를 다루죠. 그래서 세컨하고 거리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과학에서는 미터를 하기 때문에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이렇게 하니까 이제 문제들은 앞으로 우리가 할 때 시간이나 분이 주어질 거야. 그러면은 1시간이면은 몇 초냐라고 이제 따질 수 있어야 되고요. 1시간이면 60분이죠. 60분이면은 60 곱하기 60해서 3,600초죠. 그래서 이런 거 단위 잘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요. 단위 이제 길이 단위 같은 경우는 1km 같은 경우는 뭐 잘 아시겠지만 1000m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단위 환산을 잘 할 수 있어야 되는 단원이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시속 120km의 시속 이런 120km의 자동차가 있다. 그러면은 우리 과학에서는 시속 120km니까 1시간은 3,600초로 단위 환산해 주시고 120km면은 120 곱하기 1000에서 12만 미터 뭐 이런 식으로 미터를 전환시켜 줘야겠죠. 그런 식으로 단위 환산 문제들이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속력은 시간분의 이동 거리라고 하고요. 속력은 보통 V로 나타내고요. 기호로는 그 다음에 시간은 보통 타임의 T로 나타내죠. 이동 거리는 보통 S로 나타내요. 그래서 우리 보통 기호로 표현할 때는 V는 T분의 S라고 보통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제 뭐 수학할 때도 많이 하지만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도 하고요. 거속시라고 해서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도 외우고 있잖아요. 그래서 두 가지 식을 잘 한번 기억해 주세요. 기본적으로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단위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이동 거리가 시간 동안 얼마나 멀리 가느냐가 속력의 빠르기가 되겠죠. 그래서 더 멀리 이동할수록 속력이 빠르다는 표현을 쓰잖아요. 참고해 주시고 그래서 뭐 변형을 하면 이동 거리는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도 전환할 수 있으니까 거속시로 외우시든지 아니면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로 외우시든지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단위는 미터 퍼 세컨 잘 기억해 주시고요. 보통 이제 뭐 자동차나 뭐 항공기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킬로미터 퍼 아워로 다루기도 하는데 우리 과학에서는 이제 뭐 자동차의 빠르기를 이제 알진 않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자동차의 빠르기가 주어지면 이렇게 미터 퍼 세컨으로 보통 단위를 환산하는 문제들이 많이 나오게 돼요. 뒤에서 이제 볼게요. 그 평균 속력 같은 경우는요, 이제 평균 속력 구하는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일단 몇 줄만 해놓으세요. 물체가 이동한 전체 거리를 걸린 시간으로 나눈다 되는데요. 속력이 만약에 계속해서 변하는 뭐 예를 들면 자동차다. 정지에 있다가 예를 들면 100km까지 달렸다. 그럼 평균 속력을 잴 때는요. 걸린 시간분에 몇 초 동안에 0에서 100km로 증가했는지 일단 시간분에 그리고 몇 킬로를 갔는지 혹은 뭐 몇 미터를 갔는지를 이제 하면 되겠죠. 그래서 뒤에서 이제 문제로 놔둬야 될 부분 같고요. 평균 속력은 걸린 시간분의 전체 이동 거리라는 것만 참고해 주시고 뒤에 가서 문제를 다룰 건데 네, 7페이지에 있는 우리 연습 문제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에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번의 속력의 단위 변환 있잖아요. 이거 한번 볼게요. 다시 1km는 1000m이고요. 1시간 3600초이다라고 됐고 요거를 이제 예를 보시면요. 36km/h는요. hour는 1시간에 3600초가 되겠고요. 36km는 36000m가 되겠죠. 그래서 단위를 환산하면 10m/s이 나온다는 거고요. 예를 들면은 그러면 1시간 동안 1km로 간다. 이걸 그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요. 그러면 3600초분에 이제 1000m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죠. 1000 나누기 3600이니까 그래서 36분의 10 이고 이거는 18분의 5m/s으로도 정의할 수 있다는 거 그냥 얘로 이렇게 푼다 정도만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걸 바꾸시면 이제 전화를 하면 역수로 치면 1m/s는 5분의 18km/h 그냥 이 정도 그냥 수학적인 거니까 참고만 해도 돼요. 자, 오른쪽에 1, 2, 3번 한번 풀어보시고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단위 환산하는 문제는 3번에 간단하게 개념적으로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운동의 표현 혹은 뭐 속력과 관련된 거는 개념은 되게 쉽고 개념 문제들은 되게 쉬워 보이긴 한데요. 문제들은 이건 물리 파트잖아요. 물리 파트는 우리가 한 수백 년 동안 연구해온 학문이기 때문에 고전역학 같은 경우는 굉장히 문제들이 까다로운 문제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개념과 여러분들이 푸는 문제가 조금 약간 난이도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봐야 되는 단어라고 할 수 있겠죠. 실제로 고등학교 가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물리를 가장 어려워하기 때문에 이렇게 기초를 좀 잘 쌓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삼 번 꼭 그 손으로 한번 풀어보셔야 돼요. 눈으로 하지 마시고. 자, 1번은요 지수의 속력이 가장 빠른 구간대인데요. 점점 이제 빨라지는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빨라지는 건 이동 거리가 먼 걸 찾으시면 되겠죠. 그래서 지수의 사이가 간격이 넓은 걸 찾으면 되겠죠. 다가 되겠죠. 가에서 가보단 나보단 다가 점점 빨라지다가 다부터는요 마가 되면서 점점 이제 간격이 좁아지고 있으니까 느려지는 거죠. 그래서 다가 되겠고요. 속력은 물체가 운동하는 방향을 나타내는 양이다 되는데요. 우리는
속력에서는 방향을 다루진 않고요. 이제 고등학교 가시면은 속도라고 그래가지고 방향을 다루는 값을 찾을 거예요. 이제 변이라고 해가지고 그거는 나중에 하고요. 우리는 지금은 속력에서는 방향을 따르지 않아요. 그냥 이동한 거리. 이동한 거리란 건요. 앞으로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다 포함이에요. 아시겠죠? 방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X. 속력의 단위로는 미터/s 사용하고요. 1시간 동안 1시간 동안 3,600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과 1초 동안 1m를 이동한 물체의 속력은 같죠? 네, 1시간은 3,600이니까 3,600분의 3,600이니까 1분의 1이 되겠죠. 자, 3번은요. A는요. 1초 동안 25m니까 25m/s이 되겠죠. 이건 쉽게 찾을 수 있고요. B 같은 경우는요. 1분 동안 120이니까요. 1분은 60초죠. 60분의 120에서 2죠. 2m/s이 되겠죠. 2시간 동안 72니까요. 2시간은요. 7,200km가 되겠고요. 7,200초가 되겠고요. 7,200초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72km니까 72에다가 000을 쓰면 되겠죠. 00, 00, 72, 70 해서 10m/s이 되겠죠. 그래서 A가 가장 빠르고요. 그 다음에 C, B 이런 식으로 이제 조금 쉬운 편인데 뒤에 가면 조금 더 이제 헷갈릴 수 있는 문제도 있으니까 참고하시고. 자, 이번에는 등속 운동인데요. 등속 운동은 약자고요. 같을 등 속력할 때 속이에요. 그래서 등속 운동은 속력이 같은 운동이에요. 속력이 같다는 건요. 일정 시간 동안 같은 이동 거리를 간다는 얘기가 되겠죠. 제가 간단하게 책 필기를 할 테니까 위에 B 부분에다 작성해 주시고요. 보통은 우리가 이제 중등 과학에서는 등속 운동을 이제 앞방향으로 이동하는 것만 따져요. 왜냐하면 앞방향 갔다가 옆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가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렵잖아요. 그래서 중등에서는요 한 방향으로만 가는 걸 따져요. 그래서 보통 등속 직선 운동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방향과 그래서 앞쪽 방향으로만 혹은 뒤쪽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만 이루어지기 때문에 방향과 속력이 일정한 운동을 우리가 등속 운동이라고 하겠죠. 이런 거를 우리가 보통 이제 새로 개정된 교재에는 알짜임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우리 지금 이 교재에서는 다루진 않는데요. 알짜임이라고 해서 외부에서 주어진 힘을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알짜 힘이 더 이상 주어지지 않고 그냥 원래 운동 상태를 유지할 때 이걸 보통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요. 보통 이제 얼음판 같은 거를 미끄러질 때 김연아 선수가 이제 점프를 한 다음에 딱 점프하고 딱 김연아 알죠? 피겨에서 딱 점프를 한 다음에 떨어질 때 다시 쫙 하고 미끄러지면 쭉 가잖아요, 그치? 등속 운동을 하려고 외부에서 더 이상 일자 이렇게 밀어주는 힘이 없고 빙판에서 그냥 쭉 가는 거 이런 것들을 이제 보통 등속 운동이라고 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속도가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속도 변화량이 0이라는 표현을 쓰고요. 우리가 다루진 않지만요, 속도가 변하는 보통 가속도라고 해요. 그냥 참고로만 해두세요. 고등학교 때 배울 거고. 속도가 가해지다, 더해지다라는 뜻인데 그냥 속도가 일정하다고 그랬으니까 그냥 속도가 더해지는 건 없구나, 그냥 일정하구나 이렇게만 그냥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개념적으로만. 중요한 건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속력은 일정하지만 어쨌건 똑같은 속력을 계속해서 증가하는 거니까 이동 거리는 비례하겠죠. 그래서 A라는 친구와 B라는 친구가 같은 속력으로 같은 곳에서 출발했다. 그러면은
동시에 똑같은 곳에 도달하겠지, 그치? 당연한 얘기잖아요. 그래서 달리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친구가 A, B, C 친구가 있는데 A, B는 똑같은 속력으로 달리고 있고 C 같은 경우는 좀 더 빨라. 그러면 A, B는 동시에 도달하는 거고 C는 조금 더 빨리 도달했겠죠, 그치? 아니면 같은 시간 동안 더 멀리 가 있거나 C는. 네, 이렇게 이제 정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요거를 잘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이기 때문에 그래프가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V하고 T에 대해서, 그 다음에 S하고 T에 대해서. 그래서 그래프를 잘 기억해 주셔야 되고요. V라는 건 속력이죠.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게 등속 운동이라고 정의했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시간축에 대해서 평행하게 나란하겠죠. 그래서 어떤 V라는 속력으로 똑같이 유지가 되겠죠. 그리고요, 이동거리는요, 일정한 시간에 따라서 이동거리가 비례해서 증가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비례하는 그래프가 나와요. 자,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떤 속력으로 일정한 시간 동안 어떤 시간 동안 일정한 속력으로 이제 이동했을 때 그 거리는요, 면적이 되겠고요. 이 식을 보시면 S는 VT 거속시로 이제 바꿀 수 있겠죠. 그러니까 S 이동 거리는요,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잖아요. 그래서 어떤 시간 동안 간 거리는 면적이 되겠죠. 그래서 면적이 S가 되겠고 이거는 V 곱하기 T가 되겠죠. 그죠? 그리고 이동 거리와 시간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이제 그래프를 배운 상태니까 그래프의 기울기는요, X축분의 Y축이잖아요. X의 증가량분의 Y 증가량이죠. 그래서 기울기가 V가 돼요. 왜냐? T분의 S니까. 그죠? V가 T분의 S. 그치? 그래서 아니면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S와 T에 대한 그래프에서 기울기, 요 문자 앞부분에 있는 부분이 기울기 파트잖아요. 그치? 기울기 부분이죠. 그래서 V가 기울기가 되는, 이렇게 될 수 있죠. 그래서 등속 운동 그래프에서는 VT 그래프와 ST 그래프가 주어지고요. VT 그래프에서는 속력과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시간축에 대해서 나란하다. 왜? 속력이 일정하니까 당연한 거죠. 그치? 그리고 이동거리는 면적을 나타내는 거고요. 그 다음에 ST 그래프,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에 대해서는요, 속력이 일정하게 증가하면서, 속력은 일정하고 이동거리가 일정하게 증가하더라. 왜냐하면 속력은 일정하니까. 그리고 시간 동안 계속해서 가는 거니까. 가고 일정한 간격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동거리는 일정하게 증가하고 비례하고 그 다음에 기울기가 속력이다. 오케이? 이게 이제 등속 운동에 대한 내용이 되겠고요. 자, 체열 한번 볼게요. 1번 등속 운동은요, 시간에 따라서 속력이 일정한 운동이고요. 방향을 보통 우리는 일정하게 잡아요. 그래서 1번의 속력은 항상 일정하다. 2번의 이동거리는 시간에 비례해서 증가하겠죠. 일정하게 증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은 시간 동안 이동한 거리가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면요, 그림을 보시면요, 다중 성광 사진으로 이제 사진을 딱딱딱 찍은 거예요. 그래서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요, 1초 동안에 5cm씩 가는 거죠. 그래서 이동 거리를 보시면 4cm인가요? 4cm인가 보다. 그래서 그래프를 보면요, 1초당 4cm씩 가는 게 있어요. 1초에 이동 거리 4, 그 다음 2초에 8, 3초에 12, 4초에 16, 5초에 20 이런 식으로 이제 4cm씩 이동한다. 그러니까 초당 4cm 이동하니까 속력으로는요 4cm per cm이 되겠죠. 이런 운동을 이제 등속 운동이라고 하고요. 시간 간격이 일정한 거야, 그죠? 만약에 속력이 점점 빨라지면요, 지금은 이렇게 이런 게 이제 등속 운동이에요. 시간 간격이 일정하잖아요. 이런 게 등속 운동이 되겠고요. 속력이 점점점 빨라지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간격이 점점점 이렇게 벌어지겠죠. 이런 것들은 이제 속력이 빨라진 운동이 되겠고, 속력이 일정하게 빨라진다면 보통은 이제 가속도 운동이 등가속도 운동이라고 하는데, 이제 뒤에 가서 하도록 할게요. 자, 이제 2번 등속 운동을 하는 물체 그래프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지만 2번에다가 별표 쳐놓고요. 이 그래프가 굉장히 중요해요, 물리에서는.
그래서 이동거리와 시간 그래프 보시면요. 이동거리 S가 되겠고 시간 T가 되겠고요. 기울기는 걸린 시간분의 이동거리니까 속력이 되겠죠. 그래서 기울기는 속력을 의미한다. 속력이라 동그라미 쳐놓고요. 간단하게 식을 이렇게 적어 놓으셔도 되겠죠. V는 T분의 S 또는 S는 VT 이거 적어 놓으시면 되겠지. V 이퀄 T분의 S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요. 오른쪽에 이제 시간 속력 그래프에서는요. 속력은 속력 V가 되겠고요. 시간은 T가 되겠죠. 속력이 일정하기 때문에 시간축에 대해서 나란한 평행하고요. 내가 말씀드렸지만 이동거리는 이 면적을 나타낸다. 그래서 거기다가 표시해 놓으세요. 밑줄에 놓으세요. 넓이는 속력 곱하기 시간이고 이동거리를 의미한다. 밑줄에 놓으시고 간단하게 S는 VT 이렇게 표현하면 되겠죠. S는 VT. 이제 밑에 있는 걸 볼게요. 이동거리가 시간에 비례하므로 원점을 지나는 기울어진 직선 모양이다. 그죠? 오른쪽에는 속력이 일정하므로 시간축에 나라는 직선 모양 자체라고 설명드렸던 내용이고요. 자, 등속 운동의 예를 보시면요. 등속 운동에는 어떤 게 있냐면요. 에스컬레이터 생각하시면 돼요. 에스컬레이터나 무빙 워크 있죠. 아니면은 이제 컨베이어 벨트.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경우는 어디서 볼 수 있는 공항에서 이제 우리 캐리어 나오는 거 있죠. 똑같은 속력으로 이렇게 이제 움직이잖아요. 그치? 그거 말하는 거고요. 아니면은 우리 공장 같은 데서 보통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을 가지고 쭉 가면서 똑같은 이제 속력으로 이제 뭔가 작업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죠. 그지? 그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같은 경우는 똑같은 속력으로 쭉 올라가잖아요. 그 다음에 무빙 워크는 뭐냐면요. 우리 이제 공항 갈 때 보면은 이제 공항이나 우리 지하철 조금 환승할 때 보면은 수평을 해가지고 똑같이 이동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수평으로 이동하는 거, 그렇지? 많이 보셨을 거예요. 요즘에는 많이 있으니까 그런 걸 무빙 워크라고 해요. 또 이제 뭐 주변에 있는 모노레일이라든지 모노레일 참 주변에 있는 건 아니지만 모노레일 같은 경우 일정한 속력으로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곤돌라라든지 뭐 스키 리프트 같은 경우 이제 스키장 가면 있잖아요, 그렇지? 곤돌라 같은 거 그런 것들 똑같은 속력으로 쭉 이제 올라가죠. 네, 이런 것들 말해요. 이런 게 등속 운동이 이해가 되겠고요. 그래서 얘는 잘 기억해 두시고 오른쪽에 이제 등속 운동의 그래프만 한번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제 뭐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보셨을 때 y축을 보시면 VA보다 VB가 A보다 B가 속력이 더 큰 거잖아. 왜? y축이 더 크니까, 그죠? 그래서 A보다 B가 속력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고요. 당연히 이동거리도 더 많은 거죠. B가 속력이 빠르면 이동거리도 더 멀다. 이렇게 그래프를 해석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동거리와 시간의 그래프에서는 기울기가 속력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했을 때 A보다는 B가 속력이 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그죠? 이거는 수학적인 거니까 충분히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수학 잘하잖아요. 그치? 자, 오른쪽에 4번, 5번, 6번 한번 풀어보세요. 오실게요. 자, 4번은요. 초당 1초당 찍은 거잖아요. 1초 간격으로 이제 사진을 딱딱딱딱 찍은 건데요. 1초당 20cm를 간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제 기본적으로는 20cm 1초라고 할 수 있는데 과학에서는 20cm를 단위로 환산해야 되는 거잖아요. 미터. 20cm는 0.2m죠. 0.2m고요. 1초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0.2m/s 이렇게 되겠죠. 단위 환산을 꼭 주의해 주셔라 말씀드리고요. 5번은요. 이제 기울기이기 때문에 속력은
5분의 20에서 4가 되겠죠. 너무 쉽게 찾을 수 있을 거고 2번 같은 경우는요. 5초 동안 이동 거리잖아요. 이동 거리는 S는 VT에서 면적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4 곱하기 5초 동안이니까 5 곱하기 4에서 20이 되겠죠. 그리고 1번하고 2번 그래프를 잘 보시면요. 2번에서 이동 거리가 20이라고 그랬잖아요. 5초 동안 20. 그지? 속력이 4m/s를 일정할 때. 왼쪽에 1번 그래프를 보세요. 이동 거리가 5초가 됐을 때 이동 거리가 20이잖아요. 그죠? 똑같은 상황에서의 그래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6번은요. 등속 운동의 예는 모노레일, 컨베이어 벨트, 그다음에 에스컬레이터, 기업, 니은, 리을 되겠죠. 네, 짚으셨다가 이제 조금 등속 운동과 다른 자유낙하 운동을 볼게요.